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가지고 요거 한번 공지 드려 볼게요. 사칭방이 되게 많이 있어요. 항상 있긴 한데 이렇게 저희한테 문의를 따로 오셔가지고 고민스쿨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소통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막 주식 갑자기 물어보시길래 뭔가 또 어디서 그런 게 있겠구나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공식 계정, 정식 계정 이런 거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예전에 이거 한참 방치했더니 친구를 그새 막 5,000명 모은 사람도 있고 2,000명 모은 사람도 있고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칭 신고 이렇게 누르면서도요 항상 느끼는 게, 아니 왜 나를 따라할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제일 꼼꼼하니까 제일 안 낚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참 사칭하기에는 어려운 캐릭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꼭 이렇게 해가지고 고생을 하더라고요.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사칭 자체는 처벌할 수가 없대요. 처벌이 되려면 사칭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피해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자체로는 이제 컷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신고 눌러가지고요, 이렇게 땡땡땡 누른 다음에 여기에 신고하기 누르면 돼요. 계속 그렇게 주기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나도 고민스쿨 등록해봐야지 하면서 이런 데 검색하셔가지고 여기도 대고 물어보면 또 이상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증권사 선택하기와 계좌 개설입니다. 정말 기초적인 내용이라 볼 수 있는데 이미 아마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해보시면서 이미 계좌도 만드셨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하지만 최근에 뒤늦게 지금도 합류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우리의 이 생초보 투자 강의는 아무도 안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쓰일 수 있도록 잘 영상을 찍은 다음에 이거를 잘게 잘 떠가지고 만들려고 한 거고요. 아주 레전더리하게 남아야 됩니다. 10년이 지나도 야, 투자 시작하면 그거는 보고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지금 마인드 쭉 우리가 세팅을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초보 투자자로서 배워야 되는 원칙들 쭉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정말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증권사 선택 계좌 개설 시작해볼게요. 자, 증권사 선택하기. 우리가 아예 계좌가 없다면 증권사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떠오르는 것들은 이런 것들일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사들이 큰 증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선택하셔도 전혀 무방해요. 그러면 진짜 그 중에 그래도 조금씩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그 조금 다른 게 진짜 무의미해졌거든요, 지금은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미묘한 차이, 그것만 체크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온라인상에서의 존재감이 그 기업의 크기랑 비슷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비슷하게 있어도 키움은 정말 작은 회사였거든요. 그럼에도 거의 존재감이 비슷하죠. 이거는 되게 과거의 스토리이긴 한데, 저는 대우증권에 있었잖아요. 대우증권은 여기 지금 안에 들어있죠. 그 당시에 키움증권은 정말 작은 회사였거든요. 근데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다들 신경을 안 썼어요. 정말 작은 회사가 수수료를 거의 0.015%라는 정말 낮은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개인 고객들을 쓸어 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개인 고객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어요. 진짜 투자업계에 있으면 개인 고객들은 어려운 상대고 상담도 어렵고 어차피 해봤자 금액도 작아서 그렇게 좀 되고 있었는데, 그 개인 고객들이 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키움증권으로.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점점점 개인 투자자들이 힘을 가지게 되면서 하니까 키움이 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증권사들이 뭘 했죠? 그때부터 0.015로 낮추더니 이제는 더 큰 증권사들이 무료 해가지고 지금도 다 무료죠. 지금도 대형 증권사들은 무료입니다. 그만큼 업계 판도를 완전 다 바꿔놨습니다. 다 바꿔놓고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NH투자증권은 농협이라는 큰 그게 있었지만 NH증권은 되게 작았어요. 그러면서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합니다. 그래가지고 공룡이 돼버리고요. 미래셋도 증권은 정말 작았어요. 미래셋 운용사가 컸죠. 근데 미래셋증권이 대우증권을 인수하면서 공룡이 돼버리죠. 현대증권이 있었거든요. 또 현대증권을 KB증권이 인수하면서 또 공룡이 돼버리는 거죠. 예전에 은행이 그랬던 것처럼 이 증권업계도 몇 개의 은행을 끼고 있는 큰 기업들과 삼성과 미래 이런 식으로 개편이 되면서 커졌거든요. 커지고 나서는 이제 정말 자금력을 뒤에서 빵빵하게 업은 친구들이 이렇게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좋아졌어요. 모두 무료로 해주는 것 같아요, 요새. 힘들다 하면서도 우리한테 해외 주식 수수료 다 무료 아니에요, 요새? 거의 무료거나 정말 많이 깎아주잖아요. 환전도 90% 우대, 99% 우대, 연금에서 ETF 사면 무료. 지금 그렇죠. 그만큼 경쟁이 심해졌고 개인 투자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계좌 개설을 하실 때 오히려 신중하게 잘 골라놓고 무료인 곳을 잘 만들어 놓고 쭉 쓰시는 것이 좋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계좌가 있다면 대부분은 없애야겠죠.
미련 가질 필요 없어요. 내 계좌번호 외우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어플상에서는 내가 쓰고 있는 게 수수료가 얼마인지 이런 거 잘 안 나오죠. 당연히. 고객센터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좌 가지고 있는 거 쭉쭉 정리한 다음에 날 잡고 고객센터 쭉 물어봐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 수수료 체계가 어떻게 돼요? 라면 고객님은 0.015%입니다. 안에 이렇게 가지고 메모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많은 거 없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계좌들 중에 어떤 계좌를 우리가 필수로 가지고 가야 하는가? 이게 시대마다 계속 달라집니다. 제가 있을 때는 계좌 종류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옛날에는 많았었는데 지금 줄어가지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계좌 더 많이 하고 싶긴 한데 수업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아시죠? 몇 분은 뭔가 빠진 것 같은데 그런 건 나중에 채울게요. 자, 요렇게 4개가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CMA는 현금 보관용, 위탁 계좌는 원래는 이걸로 전부 다 했거든요. 이걸로 그냥 모든 걸 다 했는데 해외 주식만 이제 여기서 하고 ISA라는 곳에서 나머지를 전부 다 해야 되니까 이 2개가 나뉘어진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저축, 이렇게 4개를 가지고 있으면 좀 이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수 계좌 4개라고 생각하고요. 여기다 더 더한다. 더 더하면 이제 금현물 계좌 더 해야 될 거고 IRP 계좌 더 해야 될 거고 나중에는 회사에 있는 DC 계좌도 더 해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은 초급반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4개 트시면 되고요. 계좌 개설을 하실 때는 보통 한 방에 여러 개 트기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증권사나 은행이나 어쨌든 한 달에 하나밖에 계좌를 못 트잖아요. 20영업일마다 하나밖에 못 트기 때문에 20영업일이면 사실상 한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포 통장이 많아진 것들 때문에 계좌를 막 열 수가 없거든요. 한 달에 하루 딱 날 잡아가지고 동시에 트면 됩니다. 동시에 트면 보통은 같이 열기 이런 메뉴를 요새 많이 제공하니까요. 그렇게 여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터는데 하나 빠뜨렸다 그러면 한 달 뒤에 추가로 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계좌 4종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CMA입니다. CMA 뜻 뭐죠?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현금 관리 계좌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관리하기에 특화되어 있다는 거죠. 은행에 가장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보통예금, 수시 입출금 예금, 그게 바로 증권사에서는 이 CMA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CMA를 개설할 때 우리가 은행과는 다르게 꼭 무슨 형으로 하실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답하죠. 그러면 뭘 제일 많이 하는데요? 보통 RP형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럼 그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죠, 우리 대화. 근데 그 미묘한 것들을 이제 알아두면 좀 좋죠. 자, RP형, MMF형, 랩형, 발행어음형 이렇게 주로 4가지로 나뉘고요. 요게 하나하나가 뭘 뜻하는지 알아두면 좋은 게요. 여기 있는 금융 상품들의 이름이고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다른 투자를 하더라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RP형입니다. RP의 뜻은 리펄처스 어그리먼트의 약자입니다. 이게 증권에 이게 문제예요.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해요. 원래부터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어려운 용어로 벽을 점점 만든다? 막 점점 얘기할 때 외계어 막 쓰잖아요. 그 번역하면 되게 황당한 것들 많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 뭐 이런 거 막 쓰잖아요. 대박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거든요. 리펄처스 어그리먼트, 환매 조건부 채권, 은행의 예금과 거의 비슷한 방식입니다. 내 돈을 증권사에 맡겼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돌려준다. 요게 RP입니다. 그러면 끝에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게 예를 들어 내가 돈을 100만 원을 증권사로 맡겼어요. 그럼 1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증권사에서는 내 계좌에다가요, 저 CMA 계좌에다가 100만 원이 들어간 만큼 채권 100만 원어치를 넣어줍니다. 채권은 우리가 안 배웠지만 국공채라는 가장 안전한 채권이 있거든요. 그냥 한국이 망하지 않으면 무조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100만 원어치를 내 계좌에다가 넣어줘요. 내가 불안해할까봐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한 달이 지났어요. 약속된 한 달이 지났으면 내 돈이 이자가 붙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은행 예금처럼. 그리고 채권이 싹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흔히 목돈이 생겼을 때도 은행에다 잠시 두는 이유는 예금자 보호 때문이잖아요. 안 깨질 것 같으니까 넣어놓잖아요. 근데 증권사에 RP로 담아두게 되면 그 돈에 상응하는 국공채를 내 계좌에다 넣어주거든요. 이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증권사가 망했다. 그 사이에 진짜 만약에 증권사 망했다. 그러면 이 채권을 그냥 시장에 팔아서 100만 원을 회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금자 필요 없어요. 법인들이나 이런 데는 진짜 막 CMA에다가 되게 세기 어려운 돈을 넣어요. 이렇게 막 500억 이렇게 넣거든요. 제가 바로 옆에 포스코 있었잖아요. 포스코 법인 계좌는 공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만 이거 얼마야? 잠깐만요.
억대까지는 우리가 바로 보면 아는데 그 앞은 진짜 헷갈리니까 막 써야 되고 500억? 그런 돈이 들어와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이유는 그 회사 망할까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안전장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500억 원어치 국채가 들어왔다가 또 기간 지나면 나가잖아요. 엄청 튼튼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MA를 개설하고 돈을 넣어 놓으면 내가 그 돈이 RP라는 것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요. 즉 RP형 CMA라는 뜻은 RP라는 금융상품이 있는데 이걸 증권사가 돈 넣어놓기만 하면 계속 알아서 자동으로 돌려주는 계좌가 CMA입니다. 돌려주는 이유는요. CMA라는 것은 사실 은행에 예대금리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돈만 딱 넣어놓으면 이자 못 줄 거 아니에요. 증권사에서는. 뭔가 돈에 대한 거는 이자가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이자가 붙을 수 있도록 진짜 안전한 걸 담아가지고 계속 돌려주는 게 바로 RP형 CMA입니다. 증권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CMA 같은 거 막 자세히 열어보고 하다 보면 내 계좌에 국채 이런 거 쫙 들어있는 거 가끔씩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야 내 국채를 샀어. 그거 RP입니다. 그리고 쏙쏙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매우 안전하다. 이게 돈을 잃으려면요 2가지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증권사가 없어지고 그리고 거기 넣어준 이 채권이요 국공채 말고도 정말 우량한 채권들도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때마침 그 채권의 회사조차 부도가 나야 내 돈을 잃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는 저는 뭐 본 적도 없고 찾을 생각도 없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RP형 CMA에 돈을 넣어놓으면 자동으로 사지는 것이고 나는 CMA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다른 계좌에서도 RP라는 것을 임의로 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면 얼마만큼의 이자가 붙냐라고 했을 때 지금 시장에 존재하는 제일 기본 금리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CMA 금리 지금 한 3점 몇 되나요? 그 금리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저걸로 다 주는 거죠. 그래서 RP는 내가 원하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묶어 살 수 있습니다. 임의로 계좌에서. 그래서 CMA RP형 넣어두면 그냥 자동으로 사질 거고 오래 묶어둬야지 하면 일부러 묶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CMA 트면 RP형이잖아요. 그리고 RP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자 계산을 월복리로 해줍니다. 월복리. 좋아 보이죠? 딴 게 더 좋아요. RP가 기본값이죠? 몰랐죠? 아무도 얘기 안 해주니까. 저도 이거 뭐예요? 이게 더 좋은데? 당연히 제일 좋은 걸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MMF형입니다. 요거는 머니 마켓 펀드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이번에는 펀드가 나왔어요. 아까는 채권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채권을 넣어준다고 했으니까 채권인 거고 요거는 펀드인데요. 머니 마켓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두시면 좋은데 우리는 사람들끼리 하루하루 돈을 빌려본 적 있죠. 학교에서 회비 내세요. 현금이 없는데 내일 줄게 10,000원 거죠. 그 다음에 다 같이 술 먹고 n분의 1로 25,000원씩 주세요. 내일 줄게 25,000원 거죠. 라고 할 때 정말 조금의 이자를 주면 되죠. 내일 내가 음료수 하나 사줄게. 내일 내가 아메리카노 한 잔 살게 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루짜리 금융거래인 거거든요. 근데 금융기관들끼리는 그걸 정말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은 가재각색의 이유로 서로 이미 신뢰가 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자금팀은 다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진짜 실제로도 그렇게 해요. 1,000억만 빌려줄래요? 1,000억 턱. 그 다음날 턱 주고 1,000억에 하루만큼의 이자 계산해가지고 주고 여기는 막 비는데 5,000억 빌려줄래요?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정말 가끔씩 보고 있으면 내가 다루는 돈이 너무 커가지고 약간 허황된 거 알죠? 내 월급은 5,000억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맨날 주고받고 하는 계좌 들어왔다 날 하는 거는 막 5,000억이래요. 그런 거를 거래하는 시장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흔히 듣기로는 콜금리, 그 은행끼리 막 빌리면 콜 이자 준다 뭐 그거 말고도 CD금리 단기적으로 듣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시장 자체에 펀드가 조성이 되어 있고 이 펀드에 내 돈이 담기는 거죠. 뿅 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내 돈이 그 위에 살짝 얹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금융시장이라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하루 만에 돌아오겠죠. 이자가 쬐끔 붙어서 돌아옵니다. 그게 내 계좌에 그대로 표기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 CMA 안에서 이 MMF라는 펀드를 매수를 자동으로 해주는 거고요.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내 돈 100만 원 있잖아요. 그럼 아까 증권사가 있었잖아요. 증권사에다가 주는 게 아닙니다. 증권사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증권사에서는 도와만 줄 뿐 이 돈이 MMF라고 불리는 시장에 갔다 오는 거예요. MMF 시장이라는 곳에 가면 조금 붙는다 했잖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이게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게 MMF입니다. 모든 펀드는 증권사와 상관이 없어요. 증권사는 단지 펀드를 얼만큼 샀다라는 것을 계좌에 보여줄 뿐 펀드라는 것은 전부 다른 자산운용 시장으로 갔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MMF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전장치가 이렇게만 봤을 때는 증권사랑 상관이 없죠. 이 MMF 시장이 제대로 돼 있냐, 이상한 게 담기지 않느냐 이런 개념인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이상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안전하다. 근데 옛날에는 MMF 금리가 되게 괜찮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유는 뭐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요새는 우리가 다른 뭐 RP나 이런 거 하는 것들보다 잘 나오지 않아요. 또 다른 거랑 다른 점이 있다면 RP나 랩형이나 발행엄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이걸 가입할 때 내가 얼마를 얻는지 완전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MMF는 펀드에 갔다 오는 거잖아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MMF가 더 높을 경우도 있고 더 낮을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 정할 수 없고요. 그냥 매일매일 정산되는 게 MMF 시장이라서 기간 개념 없이 그냥 넣어두면 내가 언제든지 그냥 빼면 돼요. 들어있는 동안 조금씩 불어날 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MMF고요. MMF 우리가 주로 어디서 또 많이 보죠? 개인연금, 연금저축계좌. 내가 돈을 넣었을 때 현금으로 가만히 두면 세액공제는 받지만 다른 거 펀드 고르기 어려울 때 MMF 담아두게 되죠. 왜냐하면 연금저축이라는 것은 RP가 안 돼요. RP는 채권이잖아요. 연금저축은 채권이 매수가 안 되는 계좌죠 원래. 펀드는 매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펀드들 중에서 그냥 현금 담아두는 곳, 그게 바로 MMF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연금저축에서 MMF를 많이 하고 CMA 자체도 MMF형 CMA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렇게 쬐끔 매일 이자가 조금씩 붙여주는 계좌가 MMF다. 제가 질문 주신 게요. 매수가 당일에 안 되지요? 요새는 다 됩니다. 옛날에는 이게 하루 걸렸거든요. 하루 걸렸는데 지금은 디지털의 발달로 인해 MMF도 매일매일 정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MMF형 CMA를 가지고 계시다, 그걸로 주식을 사려고 한다, 딱 들어갔을 때 어떤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되냐면 100만 원을 넣었어요. 100만 원은 어떻게 되죠? MMF로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현금은 없는 거예요. 펀드를 산 거가 되잖아요. 주식 주문하기 딱 들어가면 주식 주문 가능한 금액 0원 떠요. 그래가지고 전화 진짜 많이 옵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자동으로 MMF가 돼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펀드 메뉴로 들어가가지고 MMF를 매도를 눌러줬어야 돼요. 매도를 눌러주면 MMF로 자동으로 들어가 있던 돈이 현금으로 싹 바뀌니까 이제 주문을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살짝 번거롭잖아요, 느낌상. 펀드도 모르는데. 그래서 요즘에는요, 주식 주문 넣으려 그러면 바로 밑에 MMF 매도할 겁니까? 뭐 이런 거 바로 뜹니다. 막. 그러면 보통 다 모르고 그것도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상한 거 샀다고 내가. 근데 그게 아니라 MMF 담겨 있는 걸 얘가 인식해가지고 주식 살려고 하면 그만큼 자동으로 팔아주는 기능도 들어있게 되는 거죠. RP도 마찬가지입니다. RP도 팔아주고 주식 사야 되고 MMF도 팔아주고 주식 사야 되고 자동으로 사주는 곳은 결국 자동으로 주문을 내준다 일 뿐이지 냉정하게는 요건 채권을 산 거고 요거는 펀드를 산 거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거예요. 자, 다음은 이름은 어려운데 랩형입니다. 랩형이라고 부르거나 또는 MMW형이라고 부릅니다. 머니 마켓 랩. 근데 결국 안에 들어있는 거는 뭐냐면요, 한국증권금융의 예금으로 들어있게 됩니다. 자, 한국증권금융 느낌이 어때요? 잘 모르지만 되게 안전할 것 같지 않나요? 여기는 증권사들의 은행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위로 올라가면 그냥 정보가 있어요. 준정부기관 정도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도 이제 자체적인 예금이 있단 말이죠. 그 예금에 내 돈이 갔다 오는 건데요. 구조는 이렇습니다. 100원. 그러면 랩형 CMA에 내 돈을 넣었다면 증권사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을 증권금융을 줄여서 증금이라고 부릅니다. 증금에 예금 상품이 있거든요. 이거를 매수를 했다가 그거를 다시 이자 받아가지고 와서 저한테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 리스크가 뭐가 있죠? 증권사 망하는 거 상관없어요, 저랑. 요거 예금자 보호도 돼요. 그리고 심지어 예금자 보호 안 돼도 증금 안 망해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걱정하는 사람이 더 빨리 망한다. 이거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리스크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아,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의 성격을 파악했을 때 그냥 이자 높은 거 하시면 됩니다. 맨 끝에 있는 발행업만 약간 성격이 다를 뿐이지 나머지는 그냥 이자 보고 하시면 됩니다. 혹시 나는 랩형 CMA를 갖고 있다. 요새 오면 잘 없어진 것 같아요. 왜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는 이 셋 중에 랩형이 금리가 제일 좋았거든요. 그리고 MMF는 매일매일 정산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주기 계산이 없죠. 사실상 복리죠. 일복리. RP는 월복리로 해준다 했잖아요. 랩형은 심지어 일복리예요. 우리 복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일복리 해주면 그만큼 더 좋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있을 때는 항상 저는 랩형이 좋습니다. 랩형을 하세요 라고 많이 해드렸는데 발행엄이 나오면서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효민 형처럼 비대면 계좌로 해서 무슨 형인지 모르겠네요 라고 할 때 아마 안 적혀 있으면 요새 기본이 RP형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발행엄형입니다. 참고로 이게 제일 좋아요, 제 생각에. 자, 볼게요. 이름이 너무 불편하게 생겨서 그렇지 발행엄, 어음? 아직 예금 예수금도 모르겠는데 어음? 증권사가 직접 발행하는 어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어음은 정말 기간이 짧은 채권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해요. 그러면 증권사가 발행을 한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 자, 내 돈 100만 원 있잖아요. 그럼 증권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증권사. 요 100만 원이 그냥 증권사에 그대로 갖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증권사가 여기에다가 이자를 붙여가지고 요거를 돌려주게 됩니다. 자, 딱 봐도 뭐가 리스크가 있죠? 증권사 망하면 안 돼요. 이금자 보호 이런 것도 없고 안전장치인 채권 이런 것도 없어요. RPA 갖고 있던 채권의 안전장치도 없고 MMF처럼 아예 딴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증권사에 있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행어음은 말 그대로 증권사가 다른 거 전혀 이용하지 않고 그냥 지가 발행했다고 해서 발행어음입니다. 그리고 발행어음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주 정상적인 거죠. 앞에 있는 친구들보다 리스크가 더 있죠. 그러면 당연히 금리가 더 높죠. 그래서 CMA를 텄을 때도 발행어음형 CMA 금리가 다른 것보다 그냥 훅 훨씬 높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야 금리 높은 만큼 영 불안할 것 같아 라고 멀리 하기에는 얘가 너무 안전하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증권사에서 직접 찍어야 됩니까? 이게 만약에 터지거나 하게 되면 진짜 위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만 찍을 수 있느냐? 이름도 멋있어요. 초대형 IB라는 곳만 요거를 찍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바꿔놨습니다. 초대형 IB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얘기도 될지 모르겠는데 자기 자본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기 자본 말이 이게 뭐냐면요. 증권사라는 것도 회사잖아요. 거기도 다양한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 돈 들어있는 거 회사 돈 아니잖아요. 제 계정 다르다 했잖아요. 은행은 은행 돈이 되지만 우리 거는 돈 넣어놓으면 우리 돈으로 구분이 되고 회사 자체에 돈이 없으면 회사가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망할 리스크를 체크를 할 때는 증권사는 이 자기 자본이 제일 중요한 요소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터졌을 때 그 회사가 메꿀 수 있는,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자기 자본이 4조 원이 넘어야 초대형 IB 인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것저것 보고 막 실사하고 해가지고 초대형 IB 인가를 최종적으로 내줍니다. 그런 곳에서만 발행어음을 찍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어음 한도도 되게 작아요. 얼마 못 찍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찍어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CMA로 빼주는 거죠. 많이 이렇게 이용하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좋아요. 왜냐? 이거 지금 발행어음 찍을 수 있는 데가 한투, NH, KB, 미래잖아요. 다 엄청 크고 엄청 우량하죠. 그러니까 발행어음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아까 여러 가지 증권사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딱히 내가 좋아하는 증권사나 이런 게 없다면 여기 있는 거 4개 선택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CMA 금리도 높고 또 다른 혜택도 조금은 더 있을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CMA를 활용을 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옛날에 요거 엄청 오래전에 제가 마늘 일기로 했던 내용인데, 그죠? 제가 막 이래서 써보기도 하고 저리 써보기도 했는데 사실상 우리는 은행에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벗어날 수 없죠. 벗어날 수 없어요. 언젠가는 내가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자가를 하든 그 대출을 갚아야 될 날이 언젠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갚을 때는 그 은행에다가 월급 계좌도 쓰고 신용카드도 걸고 여러 가지를 해야지 우대를 해주잖아요. 그거를 버릴 수가 없단 말이죠. CMA는 그런 게 있느냐? 없어요. CMA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이상적인 방법은요. 은행 계좌를 주거래은행 하나 정해서 쓰고 있죠. 근데 저 되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데요. 옛날에 저는 주거래은행이 명확히 정해진 용어라는 걸 몰랐어요. 그거는 은행이 정하는 거였어요.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주로 거래했거든요. 저는 국민은행을 계속 주로 거래했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이라고 하길래 국민은행 가가지고 이 서류 떼려고요. 주거래은행 가서 떼오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고객님 여기 주거래은행 아니신데요? 저는 평생 여기만 썼는데요. 주거래은행이 아니신데요? 저는 주로 거래를 여기서만 했는데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볼 때는 월급을 받거나 대출 내역이 있거나 금융상품을 가입한 적이 있거나 이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알바할 때 월급 들어오는 거 그냥 국민은행을 썼다는 이유만으로는 거기 고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내가 국민은행 쓰나봐라 이러면서 나왔죠. 진짜 지금 생각하면 그때 20대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주거래은행이라는 건 명확한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는 거 말고 주거래은행이 있잖아요. 딱 오면 금리 깎아주는 곳이 주거래은행이 되는 거죠. 그 계좌에다가 월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 빠져나가는 것들 많죠. 신용카드 빠져나가고 월세 빠져나가고 청약 빠져나가고 넷플릭스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 다 빠져나가는 걸 여기다 걸어둬요. 여기다 걸어두고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안 남으면 어떻게 한다 했죠? 그것부터 고쳐야 돼요. 그죠? 생활 때도 고쳐야 됩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남는 거를 그대로 CMA로 옮깁니다. CMA로 옮기고 내가 계좌 개설을 할 때 CMA를 기준으로 계좌를 여러 개 동시에 개설했다면 계좌가 이런 형태로 달려있게 되거든요. 실제로는 여기에 이제 주식 계좌, 연금 계좌 이런 식으로 형태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 CMA에서 이런 쪽으로 돈을 보낼 때는 별도의 보안 절차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좌를 세팅해 두면 은행에서 숑 보내고 매달 이렇게 보내는 금액이 다를 거 아니에요. 매달 일정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저도 계획 진짜 좋아해가지고 계획 그렇게 많이 짜봤는데 계획이 거의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해봐야지 다음날 부모님 생신 다음날 이사
항상 그게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다른 금액이 이쪽으로 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르게 온 금액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찾은 방법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비율을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비율. 그러면 조금 와도 조금 뿌리면 되고, 제가 중급반에서는 완전 비율로 세팅을 해드렸죠. 조금 오면 조금, 많이 오면 많이 빼면 돼요. 두 번째는 이렇게 우선순위대로, 마치 깔때기로 걸러지듯이 우선순위 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연금저축은 20만 원, 그 다음에 이거 넘치고 오면 ISA 주식 20만 원, 이거 넘치고 오면 그 다음엔 IRP 가이제 10만 원,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두거나 그런 걸 여기서 해두시면 좋죠. 아무튼 너무 나왔고요. 이렇게 세팅을 해두시는 거 좋아요. 은행에서 내가 신용카드도 결제하고 월급도 받고 해야 나중에 내가 대출 받을 때 우대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퇴직연금 있죠. 퇴직연금. 퇴직연금이 도입된 회사에서는 근로자한테 물어보거든요. DC 하실 거예요? DB 하실 거예요? 이러면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럼 DC를 선택하잖아요. DC 선택하면 어디 하실 건데요? 은행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그때 퇴직연금을 은행을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대출 받을 때 금리 할인 또 해주거든요. 저게 되게 파워풀합니다. 되게 파워풀해요. 그래서 아마 금액이 3천만 원 정도일 겁니다. 퇴직금이 쌓여 있는 것이 3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 은행에다가 나중에 내가 갔을 때 월급도 받고요, 신용카드도 결제하고요, 저 청약저축도 가입했고요, 퇴직연금도 여기 3천 이상 쌓여 있어, 이러면 금리 되게 좋게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신 CMA에는 아무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다 남은 것만 숑 보내는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항상 CMA 중심으로 계좌 관리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CMA 편입니다. 심플하죠?